자, 이제 8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단원 제목은 에너지의 발생인데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그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전력이 송전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핵에너지 같은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어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 이제 방사선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발전 방식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력하고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의한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체할 만한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4시간에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하는 내용이 아마 조금 내용적으로는 가장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송전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수업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발전기의 원리와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닫혀있는 형태의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중에서 이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 얘가 변화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하고 도선 고리가 이루는 면적을 곱한 것이 자기력 손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었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기력 손속이 변하면 유도기전력 V가 생기고, 그 유도기전력 V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요 발전기의 원리는 결국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회전 각도에 따른 자기장 중에 도선고리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해보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형태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게 유도기전력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석하고 유도전류하고는 사인 코사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90도만큼 차이 나서 자속이 최대일 때 유도전류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들이 이 자속이 최대일 때입니다. 반면에 요점들은 이 자속이 0일 때죠.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는 0이 되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이 0일 때는 전류가 최대로 흐르고 있는 순간이 됩니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사실 부분은, 이 단원에서는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전류의 경우 교류 형태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전류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하는 전류가 발전기에서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덕분에 변압이 쉽습니다. 변압은 이제 전자기 유도로 변압을 시키는데, 전압을 변화시키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하도록 하고요.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을 보면 3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화력이 한 62% 정도, 60%가 넘고요. 원자력이 30에서 32% 정도 되고요. 그다음 수력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보통은 태양광하고 풍력인데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위주인데, 나머지가 한 4%가 넘었어요. 근데 4%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웠을 때는 0. 몇 %였어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화력은 화석연료를 이용하고요. 석탄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냥 석탄 화력 발전소가 또 전체 발전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약간 석탄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석유랑 천연가스도 쓰입니다. 그걸 연소시키죠. 연소시키면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열로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발전 단계는 요 세 개 모두 전자기 유도입니다. 발전기를 돌립니다. 결국에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니는 바지 결손이 일어났네? 그래서 열이 나나? 자, 그 우리나라는 주로 우라늄을 쓰고요. 우라늄 중에서도 그 약간 농축시킨 5% 정도 농축시킨 저농축 우라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 우라늄이 분열할 때 핵 분열한 이후에 질량의 합이 더 줄어듭니다. 줄어든 질량이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이후에는 이제 화력 발전하고 똑같죠. 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발전이 됩니다. 수력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물이 직접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또 역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수송, 줄여서 송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전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력은 영어로 파워고요. 그래서 P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단위가 1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단위가 초니까 단위 시간은 결국 1초를 뜻합니다. 1초당 소비하는 에너지 하면 소비 전력이 되는 거고, 1초당 생산하는 전력 하면 생산 전력이 되는 거고, 1초당 공급하는 전력 하면 공급 전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당 에너지가 전력이고, 시간당 에너지의 개념이,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개념이 역학에서 얘기하는 일률이 되겠습니다. 일률. 약간 비교하자면 마지막 단원에 나오게 될 텐데, 전력에 좀 비교되는 개념으로 전력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력량. 이 전력량은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두자, 세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전력이 일률이고 전력량이 에너지입니다. 그럼 전기요금표에 나오는 게 전력량이에요. 한 달 동안 얼만큼 에너지를 썼느냐, 총 에너지 양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전력은 전자제품이나 발전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전력이 보통 요새 나오는 LED TV 정도면은 100W 정도 되거든요. 1초에 100줄 정도 쓴다는 거예요. 시간당 에너지의 개념이 전력 일률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줄 퍼 초고요. 다 사람 이름입니다. 초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증기기관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합니다. 옛날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제임스 그 증기기관의 아버지의 이름은이었는데, 문제 푸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가지고 맞췄다. 여기 대본에 나와 있어. 이 시점에 이 농담을 한다라는 게. 우와. 싫어해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와. 이게 너무 증기기관의 아버지는 와? 넘어갑시다. 와. 자, 전력을 구하는 공식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전류와 전압을 곱하면 전력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단위로만 전류의 단위와 전압의 단위를 곱하면 전력의 단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시간의 단위분의 전하량의 단위가 됩니다. 쿨롱 사람 이름입니다. 쿨롱/초 초가 되겠고요. 요거를 암페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암페어를 먼저 썼습니다. 전류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고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로 썼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전류라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전부터 써왔던 전류라는 개념이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좀 더 기초 단위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기초 단위는 더 이상 다른 단위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쿨롱 초는 기초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기초 단위는 아닙니다. 기초 단위 혹은 기본 단위라고 하죠. 이게 시간당 전하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압이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정확한 전압이에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전위고요. 그 전위 차가 전압이거든요.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1쿨롱의 전하당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쿨롱분의 줄, 전하의 단위분의 에너지의 단위가 됩니다. 줄 퍼 쿨롱이 됩니다. 다 사람 이름입니다. 얘는 사람 이름을 사람으로 나눈 거죠. 이건 농담 아니었는데. 이건 볼타 이름을 따서 볼트 라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 단위랑 요 단위 곱해 보십시오. 전류의 단위하고 전압의 단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줄 퍼 세컨드. 일률의 단위가 되죠. 전력의 단위.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P = IV 여러분 기억을 하고요. 근데 전력을 구하는 식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 식에다가 V = IR을 집어넣어요. 옴의 법칙이죠. 그러면 세 가지 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V, I, R 중에서 두 개로 전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V하고 I를 선택해서 쓴 식이 IV가 되겠고요.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와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I 제곱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를 없애고 R하고 V로 나타내는 방법이 나머지 한 경우죠. VI 선택하는 거랑 IR 선택하는 거랑 RV 선택하는 거. 그럼 V하고 R 선택하면 I를 없애야 되죠. I 대신에 R분의 V를 여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 세 식은 여러분은 좀 익숙하게 좀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거를 좀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요 두 식만 외웠어요. 그냥 P = IV하고 V = IR.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필요하면 집어넣어가지고 유도해서 쓰다 보니까 억울하게 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운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이 휴대폰 충전기 출력이 보통 5V 1A거든요. 그럼 전력은 두 개 곱하면 돼요. 5W짜리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충전기고, 고속 충전기나 태블릿용은 5V 2A, 5V 2.1A, 5V 2.4A짜리를 쓰죠.
5V 2.4A가 되면 몇 W짜리입니까? 12W짜리죠. 맞나? 맞네요. 12W.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변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어렵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 역시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가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여기가 출력 부분이고, 여기가 입력 부분이고, 여기가 출력 부분입니다. 여기 전원장치가 있고, 오징어 눈깔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전원장치의 전압이 V1입니다. 여기 사인이라고 보면 돼요. 막 그 전류가 사인 형태로 바뀌잖아요. 전압이나 전류가. 그 다음에 여기 1차 코일이, 이게 1차 코일이고요. 네, 이게 2차 코일이고요.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겠습니다. 여기 뭐 전기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고요. 그 다음 N1은 1차 코일의 감은 횟수, N2는 2차 코일의 감은 횟수고요. 그 다음 I1은 왼쪽 회로에 흐르는 전류인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요. I2는 오른쪽 회로에 흐르는 전류인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사실 여기에는 전원장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죠. 전압이 걸리고. 그 이유는 전자기 유도 때문인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전원장치에 1차 코일 하나가 딱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V1이 그대로 1차 코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돼요. V1. 그럼 얘가 교류 전원장치이기 때문에 전압이 계속 바뀌고 전류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철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철심이 자화되어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끔 해주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철심이 자화돼 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자기장이 위로 생기면 여기는 아래로, 여기 아래로 자기장이 생기면 위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막 변하죠. 그럼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 V2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도기 전력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저항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V1, V2와 N1, N2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V2가 유도기 전력이잖아. V2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V2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이니까 2차 코일의 감긴 횟수 곱하기 시간에 따른 자기력 손속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럼 V1은 뭐냐? V1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거꾸로 해줘요. 거꾸로 해준다는 것은 얘를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장치로 연결하고요. 이 오른쪽 부분을 N1, N2는 그대로 놔두고요. 오른쪽을 전압이 V2인 교류 전원장치로 만들고, 왼쪽을 이제 얘를 없애고 그냥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럼 아까랑 완전히 대칭적이 돼버리죠. 아까랑 사실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단지 여기에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압 V1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얘가 유도기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상황이랑 철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까랑 자기력 손속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V1을 구하는 유도기 전력 패러데이 법칙을 써보면은, 이번에는 왼쪽 코일에 유도기 전력이 생기니까 왼쪽 코일의 감은 횟수가 되고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되는데, 아까랑 대칭적이기 때문에 자기력 손속의 변화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패러데이 법칙을 쓴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어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의 결과로 변압기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차 코일의 감은 횟수 대 2차 코일의 감은 횟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대2가 되면 입력이 110V면 출력이 220V가 되는 겁니다.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V를 5V로 낮춰줘야 되죠.
그럼 220대 5로 가문 횟수를 맞춰주면 휴대폰 충전기의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결과로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감긴 횟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우는 변압기는 다 이상적인 변압기로 전압을 바꾸어주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장치에서 만약 100W의 전력을 보내게 되면 그게 1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변압이 되는 과정에서 2차 코일에도 그대로 100W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얘가 그냥 다 쓰고 끝나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은 전류, 전압, 저항 중에서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그 중에 I하고 V가 보이죠? 그래서 I1, V1은 I2, V2와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결과로 I1, V1은 I2, V2와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문 횟수가 1대2여서 전압이 100V에서 200V로 바뀌었어요. 전압이 2배가 됐어. 그 말은 V1에 비해서 V2가 2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몇 배로 흘러야 돼요? 2차 코일에 절반이 흘러야 되겠지. 1차 코일에 비해서 절반이 흐르게 됩니다. 이걸 또 공식처럼 만들어 보면 V1 나누기 V2는 I2 나누기 I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1 대 I2는 N2 대 N1, 즉 가문수의 역수의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1대2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는 겁니다. 2대1. 그래서 이 두 식은 각각 전자기 유도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식이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제대로만 집어넣으면. 잘못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제대로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의심 없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두 식 외워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압기에 관한 이 두 가지 결과식을 익숙하게 잘 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송전 과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하여튼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책의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먼저 상황을 설명할게요. 요게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교로 전원장치처럼 그렸는데 이게 발전소고요. 왜? 자, 변압기가 몇 개 보입니까? 두 개 보이죠? 근데 요 변압기는 뭐냐면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예요. 혹은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가 있는 곳을 1차 변전소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혹은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N1보다 N2가 커요.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보냅니다. 왜 높이는지는 곧 얘기할 겁니다. 왜 높이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높입니다. 일단 이 가운데 있는 게 송전선을 나타낸 거고요. 송전선은 보통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송전선 자체에 이불로 저항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송전선 자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송전선 자체가 저항인데 그 저항을 하나의 저항처럼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없고 마치 여기만 저항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전체 영역에 걸쳐서 저항이 있습니다. 송전선이. 그리고 얘는 2차 변전소 혹은 전봇대 주상 변압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 변압기로 얘는 전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적어서 전압이 낮아집니다. 전압을 낮추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전압을 낮춰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압은 220V로 낮춰서 보내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발전소가 있는 부분, 송전선, 그리고 여기가 2차 변전소는 주상 변압기 되겠고요. 요때 요 P0 있죠, P0. P0 보입니까? 요 P0는 뭐냐 하면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얘가 1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1차 코일에 전달되어서 변압되는 과정에서 2차 코일에 전달되기까지, 여기까지는 손실 전력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 전력이 바로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송전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를 송전 전력이라고 하기도 되고요. 송전 전력, 송전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급 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산 전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산 전력, 공급 전력. 이름이 여러 가지죠. 이게 문제마다 막 다르더라고. 심지어 모의고사끼리도 막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이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송전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그냥 송전 전력, 생산 전력, 공급 전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생산돼서 1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전달되기까지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열 에너지로 공기 중에 발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에너지로 변환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에너지가 P만큼 전달이 되는 거죠.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면 이제 90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손실되는 전력을 나타낸 거고, P 손실이.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두었는데, 요 I2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지만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손실 전력입니다.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을 전류 저항 그리고 전압 중에 뭘로 나타낼 것이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송전 전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송전 전압은 이 중에서 무엇이 송전 전압이냐면 얘가 송전 전압이에요. V2. 요 송전 전압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요 송전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은요, 정확한 정의가 발전소의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요게 송전 전압입니다. 발전소에 있는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요게 송전 전압입니다. 요게 이제 그 모든 걸 이해하는데 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보면요, 요 가운데 있는 회로 다시 가볼게요. 요 가운데 있는 회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요 2차 코일을요, 전압이 V2인, 그러니까 전압이 송전 전압인 교루 전원 장치로 간주를 하십시오. 그럼 요 전압이 V2인 교루 전원 장치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 송전선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2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1차 코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V2가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과 2차 변전소의 변압기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합쳐야지 V2가 됩니다. 물론 얘가 교류 회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압을 더한 게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또 더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얘가 여기와 여기와 전압이 나눠지기 때문에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과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 송전 전압은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실 전력을 구해 볼게요. 손실 전력을 전류 저항 전압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전류하고 저항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전압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값은 없었어요. 표시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전류하고 저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구할 때는 무조건 I 제곱 R로 구하도록 하십시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무조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을 쓰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줄이는 방법을 한번 유추해 보면 송전선의 저항은요, 송전선을 한번 설치하면 안 변해요. 그러면 결국에 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잘 보면요, 다시 돌아가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발전소의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 전력과 요 전류가 들어있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송전 전력을 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송전 전력을 여기에 있는 물리량들 중에서는 I1, V1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까지는 손실 전력이 없으니까 송전 전력이 I2, V2라고 볼 수 있어요. I2, V2를 선택한 이유는 요 손실 전력에 I2가 있으니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 한 게 요 송전 전력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송전 전력은 IV로 구한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이자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인 송전 전압을 한 것이 이 송전 전력이다. 그리고 요 두 식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이 전류를 줄여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보냅니다.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 전압을 만약에 2배로 한다.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절반이 되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송전 전압을 10배로만 높여주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1이 되고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전압을 무조건 높이면 좋겠죠. 근데 무작정 높일 수는 없는 것은 높이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송전탑을 높게 지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송전탑을 높이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전압을 높임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가장 최적의 송전 전압을 정해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두 식을 연결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손실 전력은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공기 중에 발산되어서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인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요 식에 의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송전 전력 나누기 송전 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면 손실 전력도 자동스럽게 아껴집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라보다 또 다른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짓는 겁니다. 그러면 송전선이 획기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우려가 없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전력 수용량이 많은 공장지대나 그 도시에
인근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들이 얘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네. 그리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바람에 이제 변압이 쉬운 교류 형태의 송전 방식이 처음부터 채택이 된 겁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에디슨이 직류 송전 방식을 주장했고 테슬라가 교류 송전 방식을 주장했는데 테슬라가 이긴 이유가 교류가 변압이 자유롭거든요. 요게 교류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압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교류가 송전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온갖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교류가 선택된 이유가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가정에 혹은 공장에 공급되는 전력 P는 생산된 전력에서 손실된 전력을 뺀 거죠. 그래서 손실된 전력이 줄어들면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가정 내에 공급된 전력이 P만큼 필요한데 손실 전력을 줄이게 되면 생산해야 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방법을 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P0라는 공급 전력을 송전 전압 V0로 송전을 하는데 송전선의 저항이 R인 경우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공급 전력은 똑같은데 송전 전압을 2배로 했어요.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이 2R인 경우였습니다. 이 두 경우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비와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비를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주면 송전 관련 문제는요, 여러분 좀 매뉴얼화해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냥 식을 다 써보는 거예요. 공급 전력에 대한 식, 손실 전력에 대한 식을 다 써봅니다. 모양이 좀 안 맞네. 밑에 이거 하나 그려줄게요. 근데 손실되는 전력은 문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P가 P나 이렇게 제가 이불로 이거를 그냥 임의로 둔 겁니다. 이거는 P0라고 나와 있었고요. 공급 전력 하나 모두. 그러면 P0 공급 전력은 뭐 어떻게 구했어요? IV로 구했죠.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구했죠. 근데 송전 전압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전류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가, 나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나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전력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에서 P0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가 곱하기 V0가 되겠죠? I가 나에서 P0는 I나 곱하기 얼마 되겠노? 2V0가 되겠습니까? I나? 알았어. 네. 1절만 해라. 1절까지 재밌었어요. 1절이 좀 뭐든 1절이 더 낫죠. I가 이거 다 적혀있어서 하는 거다 그냥 대본대로. 자, 그다음 손실 전력은 어떤 식을 써요? 제가 공식처럼 기억하라 했죠. I 제곱R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I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P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또 나에서의 송전선의 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혹시 조건이 안 나왔으면 임의의 문자를 도와가지고 일단 이 공식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것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I가 대 I나 물어봤거든요. 그럼 바로 보이죠? 몇 대 몇입니까? 2대1이죠. 2대1. 그리고 P가 대 P나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각각을 V0분의 P0 그리고 2V0분의 P0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I나 대신에 2대1이니까 2I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네. 그러면 P가는 얼마가 됩니까? 4i 제곱 r이 되죠. 네. P나는 i 제곱 곱하기 2r이 되죠. 네. 그래서 손실 전력의 B는 P가 대 P나는 2대1이 되겠죠. 네. 2대1. 근데 간혹 가다가 의미는 없는데요.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과 송전전압이 다르다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그럼 구하느냐? 옴의 법칙으로 구하면 됩니다. V 이꼴 IR이잖아요. 그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송전선에 저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가의 경우에는 2IR이 되겠나? 네. 나의 경우에는 I 곱하기 2R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의 B는 1대1이 됩니다. 네.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송전전압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혹시 굳이 물어본다면 옴의 법칙을 구하면 됩니다. 네. IR. 그러면 사실 이게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압으로 쓰면 사실 손실 전력을 R분의 V 제곱 혹은 IV 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식이 다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송전 전압을 구해서 IV나 R분의 V 제곱으로 손실 전력을 구하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하고 그 다음에 공급 전력, 송전 전력은 IV로 구하고 그래서 공식화해서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송전 전압하고 송전선에 걸린 전압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식을 구분해서 공식처럼 여러분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요 관련 문제와 핵에너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